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엔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매일 기억이 쌓여가죠. 기쁨과 성취뿐만 아니라 슬픔과 실수, 또 괴롭고 아픈 기억까지 모든 게 켜켜이 쌓여갑니다.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잘 잊는 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꽂이에 책이 쌓여가기만 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자리도 막아버리겠죠. 아픈 기억, 괴로웠던 순간도 지워버려야 하는데 그걸 잊지 못해서 또다시 괴롭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너무 많이 갖고 살면 불안과 우울, 또 강박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기억은 분명 생존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잊어야 합니다. 기억을 잘 하는 뇌뿐만 아니라 잘 잊는 마음도 건강함의 상징입니다. 복습을 통해 반복해야 잊어버리지 않듯이 잊어버려야 할 것은 복습을 하면 안 되겠죠. 당장 삭제하기 어렵다면 더 나은 기억을 더 씌우거나 불러오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벌써 한 주가 다 마무리돼가네요. 11월도 중간 반환점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2.2% 좀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4,084원에 있고요. 코스닥도 1.4% 밀리고 있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영향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5% 하락하는 등 테크,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 72원. 계속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토론해 보셔야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좀 양쪽에서 뜨겁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11호 대책 이후에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한번 엮어서 토론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최근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해서 컨닝을 하는 이 부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학업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 그리고 또 교육제도를 이전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가에 퍼진 이 AI 주의보, 여러분과 함께 이것도 같이 토론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글자 정답인데요. 지난달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이 됐죠. 원래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 사후에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땡겨서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평균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서 그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 번 가입하면 보험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망이 곧 만기인 생명보험 상품이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된 보험 이름입니다. 홍명숙님, 임현옥님 다 생명보험이라고 보내주고 계신데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윤종신 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겠네요. 진짜예요? 요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 KBS 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 뉴스, 시세 좀 많이 보십니까? 왜 이렇게 헛웃음부터 터뜨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던 게 제
말해야 되나?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네네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그 관심 지역이나 아니면 자기 집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푸시를 해줘요. 거기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근데 정말 저 뉴스에서만 보던 게 이게 제가 사는 동네에 나와서 깜짝 놀란 게 정확히 신고가가 찍혔는데 10월 15일 날 신고가가 찍힌 거예요. 그 11호 대책 나온 날. 그날 네, 실거래가로 딱 찍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막판에 근데 그 가격이 정말 연초와 비교해서도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찍혔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대출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갭 투자도 안 되니까 이제 막판에 그냥 질러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냥 제 주변에서도 그 대책의 효과에 따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제가 관찰할 수 있어서 조금 약간 와 이번 규제는 정말 약간 나까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대책이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 뭐냐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안개 속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다, 어떤 사람은 내린다. 그런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거래 절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 절벽은 진짜 나타나고 있는 것 거래 같습니다. 절벽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어제 네, 백상용 기자. 저는 최근에 그 후배하고 밥을 먹다가 네. 한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후배가 갑자기 고백을 슬쩍 하더라고요. 고백. 네. 제가 최근에 등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그 자세한 내막을 물어봤더니 그 11호 대책 나온 직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제 실효를 발휘하기 전까지 5일장이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셨는데 그 5일장 사이에 이 그 후배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질렀구나. 평소에 굉장히 보던 빠르게. 동네는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이거에서 조금 더 먼 데로 가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네를 보다가 그날 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하게 온 그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를 오히려 대책이라는 게 규제라는 게 더 빨리 움직이게 지금 아니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든 게 또 11호 대책이 또 가장 최근이었고 벌써 이게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뭐가 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 권수연 결과가 나왔을 리가 만만한 게 원래 이제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을 묶은 게 이제 10월 대책이었잖아요. 네. 10월 15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워낙에 이제 이 집값 상승이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오 시장이 너무 과다한 조치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왔고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였는데 막 노원구 이런 데 보면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노원 부동산 상승률 0%, 규제는 100% 적용. 이게 수학인가요, 정치인가요? 뭐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노동원, 금광구, 강서구 이런 곳들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는데 왜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집값 급등한 곳과 같이 묶여서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국토부는 뭐 풍선 효과가 걱정되니까 이제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이런 설명이었고 오 시장은 너무 과하다 이런 거였어서 이제 갈등을 빚던 두 이제 지자체장과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만난 거니까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사실 있었고 이게 만난다는 사실, 장소 이런 것도 공개를 했고 사진도 찍어서 이제 국토부에서 두 분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한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한 말이 제가 봤더니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쪽 입장만 전달하고 이제 끝난 거여서 이게 뭐 알맹이가 없다, 뭐 그냥 빈 껍데기 만남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뭐 김윤덕 장관은 공급만은 확실히 손잡겠다 한 게 약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슈들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 예를 들어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들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해서 좀 공급을 늘리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인허가권을 그 서울시가 아니라 자축으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각자가 그냥 본인들 의견만 얘기를 했지 뭔가 우리 어떻게 합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 뭐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향후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사실 기존에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 워낙에 그러니까 매일 집값은 국토부랑 서울시랑 그렇죠.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든다고? 라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국토부랑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한꺼번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거 이게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백상경 기자. 이게 아무래도 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노도관, 금강구 뭐 이렇게 강서구 이게 안 오른 동네들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표현을 흔히들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은 직전 올해 뭐 거래 상승률이 뭐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넘어가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자치구들까지도 다 묶어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그 통계는 그때 정책을 입안하던 당시에는 쓸 수가 없는 통계였다. 그리고 거의 발표 직전에 우리가 받아본 통계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공표가 되기 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이런 공방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기자간담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법하지 않게 다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을 다 묶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치구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뭐 시장 수요자들이나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까지 빨리 서둘러서 10.15로 대책을 해가지고 뭐 그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 전역을 묶었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걸 다 묶으려면은 국토부 장관이 묶으려면은 이제 어떤 그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다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서울을 묶는 게 핵심인데 서울을 묶으려면 결국 그런 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들은 좀 무시를 하고라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의 좀 합리적 의심이 그러니까 있는 이게 상태거든요. 6, 7, 8월 통계냐 7, 8, 9월 네, 통계냐 요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한 끗 차이 가지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저는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도 안 올랐는데 이게 사실 뭐 집값 가격이라든지 상승률 뭐 거래량도 중요하겠으나 뭐 9월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1.3배가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시민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볼까? 그냥 숫자 가지고 막 싸움만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 숫자 가지고 싸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 묻겠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론 통계를 맞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통계회 9월달이 나왔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안 되네? 라고 해가지고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일전에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있죠. 추정일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기준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6월, 6, 7, 8월 집값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 적용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화성시, 광주시, 군포시도 여기 기준이 충족이 됐는데 여기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어요. 근데 국토부의 설명은 이 지역들은 9월 들어서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한 거냐라는 데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탄 집값이 워낙 오르고 있어서 네. 이 규제 나온 이후에 이제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이거를 국토부가 예상을 못했다고라는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 애초에 직전 3개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냐? 집값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추세라는 게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도 매달 약간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건데 직전 3개월이라는 건 너무 이제 단기간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 동탄이 있는 화성시는 규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됐었으니까 거기는 원래 또 집값도 강세고 인기 지역이 있는 곳 아닙니까? 풍선 효과가 또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풍선 효과 없게 하려고 정말 넓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건데 그 사이에서도 풍선 효과는 나온다는 거네요. 반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또 일부 규제 지역을 완화할 가능성. 지금 원체 거래도 많지 않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 어떻습니까? 뭐 기대감은 조금 있겠으나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약간 법률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가 좀 무리하게 추진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천하람 의원 등이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지정 무효화로 하고 일단 효력 가처분 신청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9월 통계를 적용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행정소송은 조금 이게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송이 일단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본안 결정이 나오는데 가처분 결정이 거의 본안 결정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 국토부가 약간 무리해서 추진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도봉, 강북, 중랑, 금천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 지역으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묶어도 탈, 나중에 풀려도 탈. 네. 아,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봐야 될 텐데 4539님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중개업이나 그 후방산업 종사자들은 굶어 죽을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죠. 거래량이 이제 거의 뚝 끊기다 보니까 그 직전에 거래가 되던 곳만 막 서둘러서 규제 직전에 막 호르륵 막 거래가 몰렸고 없는 곳은 또 계속 없고 매물 내놔도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런 지역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아마 또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 아닌가? 그쵸.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그 풍선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맡기니까 신용대출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주담대가 막혀가지고 신용이 늘었다기보다는 최근에 늘어난 신용을 보면 9월에는 오히려 줄었다가 10월달에 늘었잖아요. 특히나 그 코스피가 4,200선 막 돌파했다가 갑자기 3,000 장중에는 900선까지 무너진 그날 그 주간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만 지금 그 주간에만 1조 늘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어쨌든 주담대는 이거 실행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대면으로 몇 번 클릭하면은 만약에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면 바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쌀 때 들어가자. 증시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이게 뭐 주담대가 막히니까 신용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주담대가 막혀서 신용이 는다는 얘기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집을 살려고 받는 거잖아요. 네. 신용대출을. 근데 이번에 나타난 특성을 보자면 이 주식 투자하려고 신용대출 받았다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신용대출도 다 DSR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임명희 님이 그 10월 15일 대책 나오자마자 부동산에서 현 시세 플러스 5억 더 올려서 내놓으라고 전화 왔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른바 그리고 5일장 열렸을 때가 보면 안은정 님이 지방 사는 저희는 진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문윤홍 님 손대면 손댈수록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을 잊었나 보 이렇게 보내줬고 그리고 이배영 님이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공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9월 초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더 공급 대책이 비판을 받았고 현실성 없다. 뭐 135만 원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뭐 연내에 추가적인 공급 방안 더 내놓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이거 기다려 보면 됩니까? 백상정 기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는 어떤 계획, 대책 뭐 이런 형태로 공급 뭐 어떤 묘수를 발표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사실 시장의 어떤 기대감도 아예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가 없다. 이건 없고 그냥 정말 할 거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수준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 정도면은 토거제를 어떻게 뭐 건드려 보든 아니면 그렇게 뭐 지금 서울 안에서 뭐 공급할 땅이 없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문제인 건데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의 사업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찾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발표를 하겠지 내지는 그린벨트 풀겠다라는 어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중지 정도는 방향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봤던 거는 그 정도의 어떤 방향성 액션이 없다고 하면 이제 공급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이 분위기들이 팽배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급 대책 나올 때 항상 우리는 주목하는 게 숫자 아닙니까? 첫 번째로 그게 헤드라인이 되니까 뭐 과거 정부에서 뭐 몇 년 동안 뭐 몇십만 호, 100만 호, 200만 호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50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이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해서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몇 년 안에 실행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숫자도 있지만 공급의 질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쪽보다는 이제 수도권 서울 쪽일 거잖아요. 이것도 서울 참 시내.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또 서울로 몰리게 되고. 근데 이제 서울 관련된 공급 관련돼서 서울시 입장은 민간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부 입장은 이걸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협의를 보려고 협의라기보다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둘이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회한다거나 하진 않은 그냥 그런 만나기만 한 결과가 나왔죠. 이 진보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용적률을 확 높여서 이제 층수를 높이고 사업성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그렇죠. 가느냐. 그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그게 이제 기존의 자산가들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속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고차방식 형식인 건데 여기에는 뭐 정책도 반영이 되고 뭐 세제라든가 뭐 공급 아까 방금 얘기한 공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뭐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상황인 게 일단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라는 경험치들 우리 다 갖고 있고 지금 풍선효과도 서울 이제 누르면 수도권으로 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지방으로까지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지방을 먼저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공급 부족하고 금리는 낮고 뭐 시장 유동성 넘치다 보니까 뭐 지금 안 오르는 자산이 없을 정도로 뭐 에버리스팅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뭐 부동산으로 갈 돈을 증시로 돌리겠다고 증시 부양에 나서는 면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번 돈을 결국은 또 집 사는 데 투자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네. 그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주식과 주식 채권 판 돈으로 이제 조달하겠다. 이 돈이 한 1조 7천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한 2,800억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증시 부양에도 여기서 번 돈은 이제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결국은 돈은 집에서 버는 거고 우리나라 이 가계 금융자산 이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참고로 거기 나는- 잠시만요. 네. 제가 속보 하나 전달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환율 상승이 이어지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환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 나오자마자 원달러 환율 한 8원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462원대까지. 그러니까 1,400원, 1,470원대 초반에서 1,460원대 초반까지 뭐 한 8원 또 9원 이상까지도 급격히 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달러 뭐 매도 물량 같은 게 또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겠습니다만 정부도 외환 시장을 또 주시하고 있다 이런 또 강력한 메시지를 일단 냈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돼가지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까 그 주식 팔아서 결국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그래서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냥 집을 사거나 아니 있는 집을 조금 더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하는 그 수요인데 그러면 왜 주식을 팔아서 굳이 집을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더 오를까 봐. 그렇죠. 지금은 네. 그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게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두세 채 가진 사람이 한 채 더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혹은 무주택자가 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진단은 그렇게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보험 이름입니다. 보험 이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상품 네 글자인데요. 최근에 달라진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죽고 나서 받는 거 말고 살아있을 때 받자.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연금처럼 이것을 땡겨서 받자라고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55세 이상
보험료를 완납한 사람부터 그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대 90%까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걸 또 연금으로 받아서 쓰면 나중에 사망보험금 쪽으로 나오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또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네 글자 보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송유성님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생존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774님 한국에서도 매일 듣던 성공예감. 제가 지난 8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왔는데 밴쿠버에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정윤원님 돈은 살아있을 때 필요하지 죽은 이후엔 돈 나와봤자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 대비해 놓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그리고 8757님 윤종신 씨는 이 보험을 가입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김우현님 015B 개관 가수 때부터 윤종신 씨 좋아하셨다 갑자기 네,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윤종신 씨 그 테이프 CD 집에 그 앨범 다 있습니다. 예, 힌트가 되시길 바라면서 어떤 보험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번에는 컨닝 얘기를 포함을 해서 수능 얘기까지 교육 쪽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최근에 이른바 명문대에서 AI를 이용한 컨닝이 이것도 이제 집단 컨닝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백상경 기자. 네. 연세대에서는 이제 좀 대형 강의실 그리고 비대면 강의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수십 명이 지금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지목이 됐고요. 네. 또 고려대에서도 한 1,000명 넘게 수강하는 이런 좀 온라인 교양 과목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교양 과목에 중간고사를 할 때 이제 카카오톡 뭐 이런 오픈 채팅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집단적으로 커닝을 하는 뭐 그런 의혹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고 부르는데 SKY에서 KY가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는 와중에 S까지 또 뭐 서울대까지 통계학 실험 관련해 가지고 뭐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 GPT 쓰지 마라라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챗 GPT 같은 좀 AI 좀을 이런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풀었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집단 컨닝이라는 건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쪽지 돌려가면서 이런 게 집단 컨닝이고 요거는 이제 특히 뭐 비대면 시험일 때 집에서 이제 PC로 할 때 화면 안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돌려놓고 뭐 검색해서 AI 답변을 찾아내서 뭐 답을 썼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적 일탈일지 결국에는 문제가 될 거 알면서도 AI로 컨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안 걸리면 되는 거죠. 문제적 발언인데요. 안 걸리면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네. 그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잡아내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비대면 시험인데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 그런 생각들도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쓰는 내 글보다 이 AI가 잘 써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식의 컨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업의 수강생은 아닌데 이제 언론에 나온 그런 이제 학생들 반응을 보면 나는 정직하게 내가 썼는데 나보다 AI 도움을 받아서 쓴 내 친구가 학점 더 잘 나왔다. 이러니 누가 안 쓰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거. 예전에는 왜 전자사전 몰래 쓰고 책 몰래 펼쳐보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몰래 했다면 이제는 챗GPT, 제미나이, 뭐 그록, 퍼플렉시티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면 PC를 켠 상태에서 이른바 영상통화 같은 거 하면서 답안지를 내가 적는 거다 보니까 브라우저는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옆에 다른 태블릿을 몰래 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열려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예전의 방식의 어떤 커닝이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나 어디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이제 그 나온 정보를 제 머릿속에서 다시 재조립을 해가지고 어쨌든 답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로는 내 머릿속에서 있는 정보값들을 조립할 필요가 없이 아예 조립을 해서 나한테 답안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 돌이켜 보면은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이제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나는 체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 그렇죠. 책 마음껏 펼쳐보고 검색 다 해봐라. 근데 답안은 너의 생각대로 써라.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어떻게 좀 남한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자기만의 답안지를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걸 중시하는 분들은 아예 책도 다 머릿속에 들어와라 이렇게 넣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만은 아닌 분들은 사실 그런 식의 오픈북 시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런 형태까지도 지금 다 내 논리까지도 이 AI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게 너무 커닝하기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 유혹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겠다. 아니 왜 네. 그 공대에서도 그 공학 계산기 활용하라고 하고 네. 사전 같은 거 책 오픈북으로 펼쳐놓고 보라고 하고 다만 백상기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풀어나가는 논리, 과정 또 결과물을 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생성형 AI 시대에는 그것까지 다 해줘 버리니까 오픈북을 하자라고 해도 참 이것도 문제겠네요. 근데 사실 AI 시대 이제 거스를 수 맞아요. 없는 거잖아요. 음. 이게 생성형 AI 때문에 뭔가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공부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러면 생성형 AI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세대 부정행위가 있었던 과목이 자연어 맞아요. 처리와 챗 GPT던데 챗 GPT 수업에서 AI를 써서 이게 시험 보는 게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앞에 그 수업이 챗 GPT 맞아요. 관련된 어.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다 없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AI를 누가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AI한테 누가 더 질문을 잘하느냐 어떤 식의 이제 명령어를 써서 어떤 결론 도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시험의 방향,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맞춰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과거에 뭐 사실 오픈북도 옛날 얘기인 거죠. 지금은 AI가 나왔으면 그 AI 결과물을 얼마나 누가 더 잘 도출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맞는 시대라고 봐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영은 님이 학교가 문제라고 비대면 맞아요. 시험을 맞아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비대면으로 집에서 응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대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온라인 강의가 지금 22년 2학기 기준에서 24년 2학기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대는 5개에서 51개로 늘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34개에서 321개, 고려대는 91개에서 고려대는 줄었네. 네, 아무튼 비대면 강의를 왜 하냐 대학들이 싸거든요. 그 강의하는 강의자는 한 명인데 비대면 숫자는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슨 1000명 강의였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옛날과 똑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아니 더 비싸졌나? 그러면 교육의 질을 사실 더 낮은 질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뭐 내가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나 맞아요. 뭐 별 차이가 없네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대학이라는 게 이제 강의도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냥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랑 차별화되게 연구 중심으로 간다라거나 뭔가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가야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형 강의가 늘어난 것도 사실 비용 절감 차원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명, 40명 앉혀놓고 하던 강의를 지금 이제 뭐 1000명으로 늘리고 막 이런 건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평가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교수님의 몫인 건데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애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100명 정도 강의를 듣는 이제 수업이라고 하면 그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지필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읽어보기가 이제 힘드니까 선풍기 이렇게 날려가지고 그거 너무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진짜 옛날 얘기긴 한데 그만큼 뭔가 학생들에 대한 역량 평가에 대한 교수 혹은 학교들의 맞아요. 고민이 있었나. 학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학교가. 그 고민이 없었다는 게 이제 지금 문제 시작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럼 들었어요. AI 시대에 어차피 AI를 활용한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AI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기도 전에 AI를 도입해가지고 생성형 이게 약간 여기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그 논리적인 사고를 설사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얼마나 그 개개인이 잘 도출해낼 수 있는지의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렇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결과만 중요하는 문제를 내니까 AI를 쓴 걸 컨닝이라고 간주하는 거잖아요. 주재웅님이 어. 챗 GPT의 오류를 찾아보라는 시험 문제를 내야 공부가 될 겁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왜 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킬러 프로그램 이거 GPT를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또 억울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 왜냐면 그 킬러 프로그램이 속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웃겼던 게 깐부 회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젠스동하고 네. 정의성 회장, 뭐 이재용 회장 그거를 AI 그 킬러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이거 합성이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합성일 가능성 매우 높은. 근데 또 반대로 무슨 뭐 김정은, 푸틴, 시진핑 주도 뭐 이런 사람들 모여와서 이제 합성해 놓은 사진은 진짜 답변해 놓고서 이것도 요새 믿을 수가 이거 없고. AI가 쓴 게 너무 티가 나지 않게 써줘 이렇게 명령어를 주기도 하고 네. 티나지 않게. 그리고 네. 요즘에는요 AI가 나에게 답변을 해주는 그 말투 있죠. 문체까지도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래야 될까요?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옛날 챗GPT 초반 3.5, 4.0, 4.5 이 시절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너무 좋은 거 알려드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저런 업무들 많이 할 때 네. 제가 좋아하는 글체가 있고 말투가 있어서 그걸로 꼭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할 때는 이제 재가공이 좀 더 쉬우려면은 그냥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다 줍니다. 지침을 한 10개 정도를 줍니다. 뭐 제 문장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예전에 다 지정을 해서 줬었고 지금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썼던 글들을 통째로 집어넣고 내 글의 특성을 파악을 해봐. 그래서 내가 보통 쓰는 어떤 글들의 특성들을 네가 지침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도로 이제 챗GPT한테 다시 지침으로 주고 그러면 뭐 또 새로운 글들이 나오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4786님이 AI가 나오는 순간 대학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AI 커닝한 걸 잘한 거냐? 이게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잘못을 커닝을 학생들에게만 돌리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AI 시대에 지금 대학이 기존의 교육을 반복한다면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대학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고요. 어저께 저희가 그 미래생활사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정말 명문대 합격해놓고도 안 가고 뭐 팔란티어 이런 데 취업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고졸 프로야구 고졸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대학 안 가고 바로 프로야구 가는 것처럼 예전에 뭐 이승엽 선수 뭐 장종훈 선수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대학 안 가고 그냥 IT 기업 가는 게 낫겠는데 가서 실무도 쌓고 대학교에 나중에 가면 되지 뭐.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학에서 뭔가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뭔가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학은 그냥 간판 장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대학을 나왔다라는 그 간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뭐 서열화 이런 걸 또 이제 깰 수 있는 아주 시대적인 변화도 될 수 있겠으나 다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교육은 또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어제가 수능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또 재수생들이 정말 많았다고 N수생이라고도 하는 해서 55만 명 넘게 일단은 시험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의대 신입생도 과연 49%, 약대 신입생은 54%가 N수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그 재수도 결국에는 가정의 또 소득 수준이 높아야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부 보시나요? 뭐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 재수, 삼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N수를 경험했던 학생 조사를 해봤더니 4명 중에 1명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또 이 800만 원 이상이 사실 굉장히 높은 소득 구간이잖아요. 근데 좀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이런 재수에 들어가는 사교육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대체로 보면 뭐 당연하겠지만 보호자가 사교육비 한 90% 이상을 부담을 했다. 이런 응답이 한 75% 정도 나오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재수, N수도 있는 집에서 좀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돈 없으면 재수하기도 힘들다. 사실 그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예전에도 뭐 돈은 많이 들었죠. 몇천만 원씩 드니까 일단 아이가 재수한다 그러면 그 비용 그쵸, 어떡하지? 그쵸.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근데 하게 또 되죠. 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 어떻게 될지 그 역할을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은영님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문제와 시험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340님은 저희 딸내미 고등학교에서는 수행 평가할 때 챗 GPT 이용하는 걸 적극 권장하되 살을 붙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끝내기 전에 환율 한 번만 보면 더 많이 떨어져요. 지금 14원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1470원대 초반에서 1450원대 후반까지 1457원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베센트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한테? 아니 한미 구두 개입? 환율 합의서에 되게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그럼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잦은 개입과 실질적인 개입 이런 거고 또 이제 변동성인 변동폭이 너무 커졌을 때는 이제 구두 개입부터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한마디를 했고요. 나중에 또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 또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3분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고차가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중고차 특히 어느 나라에서 많이 사가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키르기스스탄입니다. 네. 다소 낯설기도 하죠. 최근 3년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은 2만 달러 이상의 고가 차량 비중이 높아서 금액 기준으로도 1위 국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외에 저가 차량 중심의 물량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리비아입니다. 참고로 이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한마디로 요즘 호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8배 이상 성장하면서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량이 약 192만 대 정도인데 이 중에 33%에 해당하는 63만여 대가 해외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액 규모만 7조 원에 이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인기인 이유는 뭐예요? 배경은? 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유럽을 기준으로 좀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중고차 수요가 급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중고차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은 중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고차를 많이 사가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키르기스스탄은 무관세 협정으로 낮은 인건비까지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고차 관련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차 판매 그리고 수입이 쉽지 않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품질 좋고 또 이제 중고 국산차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 내 물량을 모조리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르기즈스탄을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현지에서 다시 조립을 하거나 상품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네, 이를 통해서 국내 부품사도 같이 조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중고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도 같이 중동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 지역 등등으로 나간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중고차 수출이 이렇게 호황이면 다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좀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영세 수입상이 국내 딜러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단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불법 체류 인력을 한국에 활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회사 차려서 그 회사 통해서 중고차 수출에 나간다. 그렇죠. 네.
심지어 우리나라 인력 기업들 별로 고용은 좋을 게 없네. 심지어 인력 고용은 또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하고요. 더욱이 국내 현행법상 중고차 수출업은 허가나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한국 소비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높은 매입가를 제시하면서 먼저 차주에게 계약금만 이제 내고 차량을 받아간 뒤에 결함을 찾았다면서 잔금의 상당액을 떼먹는 방식입니다. 오야. 네. 그리고 또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인천 네, 네. 쪽에 요즘 난리이거든요. 폭증한 수출 물량을 차에 이제 세워놓을 만한 곳이 없어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 단지 주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수출 단지 자리 자체도 부족한 데다가 한 대당 한 10만 원 정도의 이제 주차비가 들거든요. 이 비용도 아끼겠다면서 이제 뭐 승용차나 화물차, 버스 같은 경우 대형 차들도 번호판 없이 그냥 길가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고차 매매업이 허가도 아니고 등록제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중고차 수출. 아 수출. 네, 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중고차 수출업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인천 송도 유원지 가면은 네. 저 옛날에 거기 좀 놀러 가고 오리배도 타고 했었는데 네. 다 중고차로 그냥 깔려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주민들 말로는. 네. 또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중고차 시장은 어때요? 네, 반면에 국내 중고차 시장은 좀 정반대입니다. 약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미온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수출 물량으로 차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좋은 물건은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아직도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까지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눈치입니다. 네. 신차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있는 차 조금 몇 년 더 타지라는 분위기이고 경기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요즘은 차값의 80~90%를 할부로 구입하는 즉 카푸어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 업체에서도 할부 금리도 많이 안 내려주고 그렇죠. 프로모션도 많이 안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 매물 뭐 이게 재고 같은 거 많으면 할인 많이 해주고 네. 항상 돌고 도는데 지금은 좀 얼어붙은 상황. 네. 중고차도 좀 그렇고요. 또 주변에서 자동차 전문 기자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중고차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정말 어떤 차를 많이 사야 되냐? 네, 받는 질문인데요. 네. 이 중고차를 잘 고르려면 최대한 많은 매물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많이 봐라.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다다익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과 차종을 입력하면 좀 수십여 대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비교를 해보고 많이 보다 보면 조금 안목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과 성능 기록부를 열람을 해서 사고 유무나 수리 금액이 크지는 않는지 용도 변경이 자주 있던 차는 아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상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근데 이게 차는 우리가 그 내부를 세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겉보기엔 멀쩡한데 근데 또 나중에 알아보면 속으로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마음 아프죠. 이거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고차 유무 아마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자동차들은 워낙 부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헤드라이트도 이제 한 개에 1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워낙 헤드라이트 하나에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어서 네. 그래서 헤드라이트 살짝 깨져서 하나 바꿨으면 사고 금액으로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물론 완전 무사고면 가장 좋겠지만 사고 금액이 일정 부분 잡혀 있다고 해도 큰 사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어떤 걸 가장 주의해야 하냐? 바로 교환이나 판금, 프레임 손상을 입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골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의 손상이 발견되면 가급적 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중고차 매물을 올릴 때 이러한 성능 점검 기록지를 다 같이 첨부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못 믿겠다 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해당 중고차의 차 번호를 입력하면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실제 차를 보기 위해서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로 향한다면 꼭 차를 리프트에 띄워서 누유나 부식이 없는지 이제 상사와 함께 같이 살펴보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근데 왜 그 휀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범퍼까지도 그쪽은 교환을 했어도 무사고로 맞아요. 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골격, 프레임 아니면 이제 문짝 교환 등등이 있었는지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왜 보통
몇 년 정도 탄 차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 킬로수 얼마인 게 가장 가성비 좋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소비자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의 중고차는 3년이 된 시점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감가 방어율이 좋습니다. 이 말은 즉 3년을 딱 넘어가서 4년째부터는 중고차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되겠죠. 그리고 주행 거리는 5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이하로 보면 신차급 중고차로 보는 게 맞고요. 평균 5만에서 10만 킬로미터 이하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1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라고 해도 오래된 차는 아니에요. 이 자동차 엔진은 기본 30에서 50만 킬로미터는 거뜬히 버티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라고 봐도 좋겠고 그만큼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하. 진짜 가성비를 원하는 중고차를 살펴본다면 4년이 넘은 10만 킬로대의 중고차 매물을 잘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싸게 사려면.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자동차 10만 킬로 이상 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놀랬거든요. 네, 많이 탔다.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 뭐 택시 보면 뭐 30만, 50만 킬로 이상 타는 차들도 많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많이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게 잡혀 있다. 또는 명의 변경 횟수가 많다면 거르는 게 좋고요. 매매 단지 현장에 가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이 의심이 된다 하면 더 이상 판매자와 말을 섞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빠질 수 있으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다급하게 보채는 판매자도 일단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에게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근데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불릴 만한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최초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을 딴 분이고 또 30년 넘게 현지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신순규 애널리스트와 2부에서 같이 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